안녕하세요. 저는 고기봉 미래교육 전략연구소 대표 고기봉입니다. 저는 그 학생들 학습에 대해서 17년 전서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에 대해서 공부를 연구했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연구 개발한 방식으로, 철학과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마인드맵을 도입해서 공부를 시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수학을 개발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또 시연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인문학까지 함께 하고 있고, 한 8년 전에는 제가 나무미래 자유인문학교라는 그 대안학교를 설립하여서 기존에 없는 공교육에서 받지 않는 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런 학교를 처음 시도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나무미래 자유인문학교는 진행 중에 있지만,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스공진 학습 코칭 컨설팅 센터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때문에 한국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때문에 엄마들이 어디를 보내야 하며 누구를 만나야 하며 어떤 선생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아이에게 효과가 있을까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파닉스를 배운다고 했을 때 6개월을 배우던 1년을 배우던 2년을 배우던 파닉스를 제대로 떼지 못해서 엄마들은 많이 마음 상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도 영어 성적이 오르지 않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 때문에 고민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영어는 그냥 언어에 불과합니다. 이 언어를 떼는데 되게 쉬운 방식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이 쉬운 방식과 원리대로 학생들이 학습을 받게 되면 영어는 어렵지 않게 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원에서 가장 빠르게 파닉스를 뗀다고 할 때 이 6개월에서 1개월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2시간에서 4시간이면 영어 읽는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뗀 아이들은 영어를 손쉽게 읽어내고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영어가 어렵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그 엄마들이 고민하는 어휘력을 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말할 때 영어 어휘력은 암기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암기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암기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암기라는 말은 어두우람, 어리석을 암자가 이게 한자로 풀이가 됩니다. 암기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어리석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암기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희가 쓰는 방식은 암기가 아니라 기억이라는 방식을 활용하게 합니다. 여기서 억자는 편안한 억자에다가 억억자를 씁니다. 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억이 억배 이상 난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 쉽게 단어를 인식하게 되고 빠르게 습득하는 것을 우리 스공진 학습 컨설팅 센터에서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원리를 통해서 작게는 하루에 30단어에서 많게는 100개의 단어를 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30개 단어를 떼는 학생들은 주로 초등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한 50개 이상의 단어를 떼는 학생들은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이 70개에서 100개의 단어를 하루에 기억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독해하는 부분들도 엄마들이 많이 고민하실 텐데, 독해도 저희 스공진 컨설팅 센터에 오게 되면 그렇게 긴 시간을 소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센터에 왔을 때 가장 빠르게 독해했던 학생이 영어를 하나도 읽지 못했던 4등급의 학생이 왔었습니다. 이 학생이 와서 2주 만에 영어를 다 읽어내고 독해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독해하는 부분은 아무리 늦어도 3개월 내면 독해를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이상 아이가 좀 성실하게 공부한다고 했을 때 자기 학생이 좀 더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기초과정에서 수능 영어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6개월 정도 더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면 문법까지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수학에 대해서 엄마들과 아이들이 많이 고민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 내에는
화제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학생.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을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학은 포기하지 않고서도 재밌게 할 수 있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수학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는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집을 푸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은 수학에 대한 어떠한 문제를 풀어가는 학문이 아니라 수학에 대한 이해를 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학에 대해서 수학은 문제풀이 학문이 아니라 수학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학문이라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수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씁니다. 하지만 수학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수학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익하냐면 수학은 제일 먼저 배경 지식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익힌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수학이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그것은 워낙 많이 이제 화제가 되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원에서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저에게 상담 왔던 학생들과 학부모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학원에서나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누가 공부하냐고 질문을 하면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네, 저희들이 공부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다시 한번 또 진중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학원에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누가 공부를 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좀 머리 회전력이 빠른 학생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네, 선생님이 공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맞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는 학생이 할 때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공부는 누가 합니까? 학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주려고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수학을 연구해가지고 오고 공부한 후에 학생들에게 먹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만 그 다음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자기가 배운 공식이나 개념이나 문제풀이 방식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수학은 개념 중심적으로 공부를 할 때 그것이 개념 중심적으로 공부를 할 때 너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문제도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먼저 학생들에게 문제풀이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문제풀이가 아니라 먼저 개념을 익히게만 합니다. 저에게 왔던 제자들은요, 문제를 푸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문제를 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비근한 근간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 만난 학생입니다. 이과 학생인데 고등학교 3학년이고 수능 시험을 앞둔 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7월 달에 만났습니다. 이 학생은 수학이 4등급으로 인해서 많이 좌절과 실망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을 만났을 때 이 학생은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못 잡았고 길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학생을 컨설팅 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을 만났고 2달간을 만났습니다. 이 학생을 만났을 때 딱 첫째 주 만나고 나서 한 주가 지났을 때 이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선생님, 수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수학이 제가 왜 안 되는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그렇게 8주가 지났을 때 모의고사 시험을 치르고 나서 수학이 2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초등학생이었었는데 수학을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수학 자체를 가지고 거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읽는 거, 수학 문제 푸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수학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어하였고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나에게 왔을 때는 수학 문제 푸는 것은 하지 않아. 나에게 왔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 일을 통하여서 수학 문제를 풀지 않았고 한 달, 두 달 동안 개념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에게 슬쩍 제안을 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래? 학생은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도 재밌게 문제를 잘 풀면서 수학이 너무 재밌다는 이야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일본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중학교 때 귀국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대안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하다가 많이 지쳐있던 학생이었습니다. 대안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교 선생님이 수학을 설명을 하게 해주면 많이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수학 과제를 내주게 되면 집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리지 않는 자신 때문에 많은 좌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학문에 대한 학습에 대한 어떠한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새벽 2시까지 혹은 3시까지 그 문제 하나를 두고서 열심히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수학은 참 어려운 학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저에게 찾아왔을 때 저는 수학을 가르치지도 않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안 알려주고 수학 개념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학생은 맨 처음에 의구심을 가지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한 달, 두 달 그렇게 계속 공부만 했습니다. 개념 공부만 하다 보니까 학생이 이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에 대안학교에서는 문제도 풀어주고 문제 설명도 해줬는데 어떻게 이 선생님은 문제도 풀어주지도 않고 문제 설명도 하지 않고 개념만 공부하라고 하는가라는 어떠한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하루는 지난번 대안학교에서 문제풀이용으로 내줬던 문제집을 수학 문제집을 꺼내서 한번 풀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몇 시간 걸려도 풀지 못했던 문제가 1분 안에 10문제를 다 풀어내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저에게 와서 그 학생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선생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을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집에 있는 문제집을 펼쳐놓고 보는데 문제가 다 풀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선생님 말씀에 잘 따라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2달 전에 만났던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수학을 공부하는데 이 학생도 수학이 4등급에서 5등급 맞는 현재 고3으로 올라가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수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가 되지 않고 학원에서 공부를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에게 제가 준 것은 중학교 수학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에게 중학교 수학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제가 말한 대로 중학교 수학을 꼼꼼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되고 나서 이 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말씀하는 수학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강의가 이해가 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던진 말은 이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수학은 절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수학하는 공부 방식을 바꾸면 수학은 너무나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공부입니다. 수학하는 공부 방식을 바꾸는 것은 간단합니다. 개념을 스스로 찾아서 읽고 스스로 연구하고 연구된 것을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고 깊이 그것을 갖다가 자기 거와 시킬 때 수학 문제를 풀 때나 공식이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문학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문학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문학하면 나와서 사회생활 할 때 직장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왜 저걸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문학의 본질을 알게 되면 학생들은 삶의 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생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인문학에 대해서 아는 엄마들과 모르는 엄마들의 차이는 뭐냐면, 인문학을 모르는 엄마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문학이 뭐가 도움이 되나요? 시험 공부할 때 그게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인문학에 대해서 아는 엄마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을 꼭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인문학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인문학이 중요한 이유는 학문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문학을 아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은 하늘과 땅 차이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문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학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럽과 미국의 어떠한 좋은 지도자들 또는 이제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은 숨겨진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문학이 숨겨진 학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인문학은 지도자들에게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또 지도자들의 자녀들에게만 전수되는 학문입니다. 왜 그러면 인문학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전달되어질까요? 인문학은 다르게 말하자면 생각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문학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인문학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인문학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어떠한 우리 인문학 강사님들이 계시고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들의 이름을 제가 딱히 이렇게 지명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하는 인문학 방식은 이렇습니다. 주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그 강의를 받아 적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받아 적어서 그 인문학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자기 거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냐면 미국의 리버럴 아트 칼리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책을 읽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토론식으로 학생들을 리드해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교수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생들에게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게 되면 위험 요소가 있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학생들은 학습자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에 다 따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면 인문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의 본질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인문학을 통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만의 생각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 서적에 있는 내용을 취합해서 그것이 곧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인문학적인 사고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을 한국에서 어떻게 하는 방식이 가장 쉽다라기보다는 편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인문학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스스로 책을 읽게 하고 초소화 질서를 하게 합니다. 인문학을 처음부터 그러면 저희가 소크라테스 변명과 국부론과 이런 어려운 책을 읽히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을 왜 해야 하는지에 관련된 그런 서적들을 먼저 읽힙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야 되는 어떤 이유에 관련된 책을 읽히고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한 것들을 쓰게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인문학을 하던 독서 지도를 하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글쓰기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글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모르고 글을 쓰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글 쓰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글을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글쓰기가 될까요? 인문학적인 공부를 하면서 글쓰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쉬운 것입니다. 글쓰기를 잘하는 학생과 못 쓰는 학생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글쓰기를 잘하는 학생은 글에 대한 이해가 있는 학생은 글쓰기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글쓰기를 못하는 학생은 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는 글쓰기를 못합니다. 그럼 어떤 아이가 글을 쓰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글에 대한 정의를 아는 아이가 글을 잘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정의를 아는 아이를 만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글이 무엇일까요? 글.
국어사전은 글은 사상과 자기의 생각을 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글이라는 것은 자기의 사상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쓰는 것이 글입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모를 때 너의 느낌을 적어라 라는 말 앞에서 아이들은 아무것도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다가 책에 나오는 중요한 문장을 가지고 그것을 옮겨 적을 때 그것을 초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소를 하고 나서 우리가 초소를 한 것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자기만의 정리된 생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을 아이들이 써내려가는 것, 그것을 갖다가 질서라고 합니다. 그 질서가 잘 되었을 때, 그 초소와 질서가 잘 되었을 때 그것은 곧 글이 되고 그 글이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서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초소와 질서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주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이런 아이들도 길러냅니다. 또한 이렇게 초소와 질서한 것을 롤링 테이프 하듯이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쓴 초소와 질서를 읽고서 밑에다가 다시 재질서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나누는 훈련을 시키는 일을 학생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맵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포춘지에 500개의 기업, 그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필수적으로 시키는 교육 툴이 마인드맵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마인드맵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공교육에서도 마인드맵을 가리킵니다. 토니 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인드맵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 마인드맵을 배웠던 아이들이 교과서에 제대로 활용하는 사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사설학원에서 마인드맵을 가리킵니다. 많은 학생들이 마인드맵을 1년, 2년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펼쳐놓고 마인드맵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아이들은 마인드맵으로 교과서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오래 배울 학문이 아닙니다. 마인드맵은 또 학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인드맵은 교육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거기서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 스스로 교과서를 정리된 교과서를 학교에 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공부 후에 그 공부한 것을 다시 복습하고 마지막으로 복습하는 것이 집에 와서 재복습하는 이런 어떠한 과정들을 알려주는 것이 마인드맵입니다. 그러면 마인드맵을 배울 때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마인드맵의 기본 원리와 철학을 배우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30분 내에 아이들이 마인드맵의 기본 원리와 철학을 배워서 실제 교과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 컨설팅은 학생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을 만나서 학생들을 컨설팅할 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기본 원리를 배운 아이들은 매일마다 집에서 마인드맵 한 것을 저에게 카톡으로나 SNS를 통해서 보내옵니다. 저는 그것을 분석하고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컨설팅을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지만 아이들은 매일마다 이 마인드맵을 하루도 안 빠지지 않고 보내게끔 합니다. 결국은 만나는 횟수는 한 번이지만 아이들은 매일마다 과제를 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인드맵을 첫 번째 배울 때 아이들에게 역사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역사를 마인드맵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 주 정도 아니면 혹은 2주 정도 되었을 때 사회 과목을 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사회 과목도 동일하게 매일마다 과제를 보내오게끔 합니다. 세 번째 주가 된다 그러면 혹은 네 번째 주가 된다 그러면 과학을 하게 하고 그 다음 주가 된다고 하면 국어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마인드맵 할 때 역사, 사회, 과학, 국어 과목이 늘어날수록 마인드맵 하는 분량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마다 마인드맵을 하나 배웠을 때는 한 과목을 하지만 2개 배웠을 때는 매일마다 2과목씩, 3개 배웠을 때는 매일마다 3과목씩, 4개 배웠을 때는 4과목씩 과제를 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마인드맵은 짧은 시간에 배우지만 이 짧은 시간에 배운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고 학생들이 네 과목 하는 것에 대해서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마인드맵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마인드맵으로 공부하기 전과 공부한 후의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인드맵으로 공부하기 전에는 학생들이 암기 과목이라고 해서 역사, 사회, 과학 과목을 그냥 억지로 외우지만 마인드맵을 공부한 이후로부터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외우지 않고서도 그 내용이 다 기억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공부했을 때 학습 효과는 공부하기 전과 전혀 다르게 상승 효과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인드맵으로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서 100점을 맞았던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학습 효과가 뛰어나게 나타나고 마인드맵을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학습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학원에 가지 않고서도 집에서 혼자서 공부할 수 있고 이 공부한 것을 학교에 가져가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이미지와 학습 태도가 좋은 학생으로 보여져서 생기부에도 되게 좋은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마인드맵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모아서 재차 공부하게 되면 시험 기간에 특별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축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기봉 미래교육전략연구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의사항은 하단 연락처를 보시고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